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께 뭐 하나만 여쭤보고 시작해도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지금 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든 지금 그 뭐 업체 뭐 자영업뿐만이 아니고 뭐 다 힘들잖아요. 예, 예. 변호사 업계는 어떻습니까? 이거 좀 여쭤볼게요. 일단 저나 뭐 제 주위에는 큰 네.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사실. 그래요? 아직까지는 큰 영향은 없어 보이는데 뭐 이게 계속 길어진다면 모르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 법정 분쟁은 뭐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똑같이 또 일어나니까.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이승기 변호사님. 아닙니다. 뭐 이런 게.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첫 번째 이슈는 돌아온 사이다 이재명, 반 이낙연 연대 꿍꿍아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구도를 보면은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였는데 조금씩 변화가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어제인 14일에 그 이재명 후보가 최근 지지율 상승 중인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면서 앞으로 그 강대강 대치를 예고를 했는데, 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재명 후보 하면은 역시 사이다를 떠올릴 정도로 이 속이 뻥 뚫리는 이 치열한 발언이 이제는 전매 특허인데요. 네. 이 그간 예비 경선 과정에서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김 빠진 사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게 당시만 해도 여당 내에서는 이제 독보적인 지지율 1위였으니까 괜히 다른 후보들과 공방을 주고받아서 이제 적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특히 결선 투표까지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굳이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이런 게 이제는 좀 조심스러운 거죠. 예. 근데 그렇다 보니까 예비 경선에서는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였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는 쏟아지는 공격에 대응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최애 정책이었던 이 기본소득론도 이 공격의 타깃이 돼서 후순위로 밀렸고요. 또 형수 욕설 문제, 여배우 스캔들 논란까지 이게 확산되면서 아주 곤욕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네. 지지율 하락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낙연 후보가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는 게 이제 가장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략을 바꾼 걸로 보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검찰 수사를 받아 사망한 그 이낙연 후보의 한 측근을 언급하면서 이 그분이 전남지사 경선 때 가짜 당원 명부를 만들고 해서 시정받은 핵심 측근이다. 그 이낙연 후보는 좀 본인의 주변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건이 대단히 민감한 게 지난 총선 당시에 옵티머스 자산 운용 측에서 이낙연 후보의 그 종로 사무실에 이 가구를 제공하고 복합기 임대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측근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고 실제로 이낙연 후보가 연관됐다 그러면 이 옵티머스 사태에 직접 관련된 거니까 이 상당히 치명타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는 이거를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추가를 해서 이낙연 후보에게 이 과거 공직을 맡았을 때 권한을 행사해 무엇을 했는지 봐야 된다. 이 높은 자리에 많이 있었다고 해서 유능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해서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특히 이제 김 빠진 사이다라는 그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대선은 2~3% 박빙 승부인데 내부 균열이 심해지면은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다 감수하고 참았다. 하지만 이제 원래대로 되돌아가야 될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돌아온 사이다를 예고를 했어요. 예, 결국 이전까지는 그 이재명 대세론 굳히기를 위해 이 점잖게 대응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바짝 뒤를 쫓는 이낙연 후보와의 격차 벌리기를 위해 원래의 이제 매운맛 모드로 돌아가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네. 이제 앞으로 민주당 경선 이제 강대강 난타전이 이어질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재명 후보의 날선 공격에 이낙연 후보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 이러면서 이제 딱 잘라서 말했어요. 예,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그 이재명 후보를 향해 이 생각보다 참을성이 약하다. 이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좀 올라갔다고 해서 그걸 못 참고 벌써 그러시는가 싶다라고 해서 이 평소 이재명 후보에 대해 이 대선 주자로서 불안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부분을 딱 꼬집어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치가 재밌는 게 지금까지는 이 반 이재명 연대가 줄이었다고 하면 이낙연 후보가 뜨니까 갑자기 반 이낙연 연대 움직임을 보이는 겁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결선 투표까지 간다고 하면은 이의 싸움이 치열한 건데 지금 이의가 유력한 이낙연 후보한테 이제 집중 공격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먼저 이 추미애 후보가 한 인터뷰에서 이낙연 후보를 향해 당 대표로서 점수를 드린다면 빵점이다. 당 대표 시절에 이 권리당원도 줄었고 지지율도 폭락했다.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는데 이 사령관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냥 우아한 말로 정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주 맹비난을 했고요. 네. 그리고 박용진 후보 역시도 이낙연 후보를 가리켜 이 국민들에게는 이 식상한 후보다. 이 총리로서 부동산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다. 그리고 사면론으로 곤혹을 치르고 당원 당규 고쳐 재보선 후보를 내는 것으로 패배를 자초했다라고 해서 또 비판을 했고요. 거기에 정세균 후보도 한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적자는 이광재 의원과 저밖에 없다라고 해서 우회적으로 민주당 적통론에서의 우위를 내세웠는데요. 네. 이는 이낙연 후보가 지난 2003년에 이 범친노계 정치인들이 주력이 돼서 창당한 이 열린 우리당에 따라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 탄핵 발의자의 이름을 올린, 물론 본회의에서는 반대표를 던지긴 했지만 네. 하여튼 이런 과거 전략을 비판한 걸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이 적통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일단 다음 주부터 민주당 본경선 진출자 그 6명의 첫 TV 토론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이제는 반 이재명과 반 이낙연 세력 간에 이제는 치열한 설전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이승기 변호사님, 정치에는 이렇게 적통이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적통. 네? 저는 지금 어느 시대인데 혈통, 적통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의미가 있나 보죠. 네.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적통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민주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추진 홍남기 변수는입니다. 자,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이번 2차 추경안에서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런데 당장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홍남기 그 경제부총리가 전 국민 지급 반대 의지를 강경하게 고수를 하고 있는데 당정 간에 그 충돌이 또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그럼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는 이런 의문을 두고는 이 신용카드 캐시백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네. 당초 계획을 보면 하위 80%의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외에 신용카드를 더 쓰면 10%를 환급해주는 이 캐시백을 함께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신용카드 캐시백을 철회하고 해당 예산 1조 1천억 원을 이 재난지원금으로 돌리면 전 국민에게 1인당 22만 원씩 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2조 원의 국채 상환을 일단 미루고요. 상반기에 추가로 거친 세수분도 일부 당겨 쓰게 되면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에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급 시기가 이제 추석 전후가 될 걸로 보이는데, 예.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전 국민 지급으로 변경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존의 80% 지급안의 경우에는 먼저 이 80%를 섭별하는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일단 어떻게 기준을 정하든 누군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80%를 무자르도 자르면 이 0.1% 차이로 못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건 형평성 논란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모호해서 80%에 해당할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다라는 이 점도 고려가 됐고요.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이 사상 초유의 이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취해지면서 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소비 부양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냐라는 이 정책적 판단이 또 밑바닥에 깔린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당장 나라 곳간 열쇠를 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 국민 지급 반대 의사가 명확하거든요. 결국 그 정부와 여당 간의 충돌이 또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홍 부총리가 이제 지난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이 전체 회의에서 재정 운용은 정치적 결정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이 전국민 지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80% 지급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심사숙고해 결정한 만큼 국회에서 좀 존중해 주길 원한다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홍 부총리의 입장과 달리 이 여당인 민주당이 이제 당론으로 정한 상태고요. 특히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하는 것은 또 입법부인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예. 당장 여당에서는 또 홍 부총리를 해임하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홍남기 패싱까지도 지금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국민 지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전에도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홍 부총리가 소신을 밝힌 적은 있지만 결국은 또 여당 입장에 따른 전례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 사태가 또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난 건 아니잖아요. 예, 아직은 결정이 난 게 아니죠. 예. 여하튼 선별이든 보편이든 좀 국민들에게 좀 힘이 좀 될 수 있게 좀 빨리빨리 좀 결정해서 기분 좋은 뉴스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러게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고요.